자, 우리 이제 유형자산 쪽 봐볼게요. 유형자산은 한 3문제 정도가 나온다. 내용이 다소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두시고,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 취득원가 쪽에 의의, 그래서 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이랑 재고자산이랑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유형자산은 우리 쉽게 토지나 기계장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이런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이런 자산이다. 그리고 투자부동산 계속해서 보시면, 투자부동산은 우리 뒤에서 다음 챕터에서 다다음 챕터까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약간 예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는 이런 부동산, 우리 빌려줄 건데 아니면 우리 시세차익 먹으려고 들고 있어, 둘 다 먹으면 다 좋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투자부동산, 이런 자산을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지, 우리가 공장, 우리 재화나 용역 생산이나 제공, 물건 만드는 데 쓸 그런 건 아니잖아. 기계장치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 또는 재산이나 재산이죠, 이거.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자, 판매를 위해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생산 중인 자산, 제공품 같은 거, 반제품 또는 용역 제공에 사용될 우리 원재료나 소모품,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으로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 유형자산 정의에서 언급하는 임대에 사용할 자산이 있어요. 우리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 여기 임대, 시세차익, 임대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고, 그리고 유형자산도 보면 타인에 대한 임대로 우리 자산 들고 있는데 이걸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투자부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부동산이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유형자산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임대에 사용하는 이런 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이 부동산이 아닌 그런 자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임대 목적으로 분류하는 이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이런 자산은 말 그대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어야 투자부동산이 되지, 기계장치를 임대해주고 있어,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으로 기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인식 보시면 우리 최초 원가에서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하는 게 기본이고,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이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얘기한다. 우리가 준 거, 지급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자, 이렇게 해서 최초 원가를 보고, 후속 원가는 우리 일상적인 수선 유지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 장부금에 포함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발생 시점에 그냥 단기손익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냥 관리 원가, 수선 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원가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단기 비용으로 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 기준을 충족해 자산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대체되는 부분에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일부를 교체를 하나 보죠. 일부를 교체를 하는데 우리 자본적 지출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 약간 신자산, 새로 인테리어 같은 걸 새로 했어. 예를 들면 인테리어 새로 했는데 이게 금액이 꽤 크고, 그리고 우리 이거 자본적 지출을 보자 해가지고 원가가 인식 기준을 충족한데, 그러면 이렇게 자산으로 잡고 장부금액에 포함해서 이렇게 인식해줘야죠. 그리고 대체된 부분, 기존 인테리어 갈아 엎어버려, 이런 것들을 장부금액은 날려줘야겠죠.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추정원가 계속해서 보면 원가의 구성 요소 보면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차감해줘야겠죠. 뭔가 기계를 구입했는데 외국에서 비싼 돈 주고 들여왔어. 그럼 관세 내야지. 그리고 취득 관련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시켜줘야죠, 취득원가에. 근데 우리가 좀 할인을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리베이트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은 구입가에서 다 빼줘야 되고,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자산을 가동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과 사용 가능한 시점이 있는데, 이 두 시점이 같은 경우가 많지, 대부분이지. 근데 간혹 가다가 취득은 했어. 근데 사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걸 설치를 따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전문가가 와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돼. 손 보고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되게 좀 정교하고 고가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가 와가지고 파견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취득한 시점에 자산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시점에 가서 비로소 자산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산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들을 취득 원가로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매입, 건설, 설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발생한 종업원 급여,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자산 가격에 녹여내라 라는 거고,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유형자산 설치를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치 장소를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 다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들어가고, 운송, 취급 관리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이런 것도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겠죠. 그리고 정상 가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런 것도 시험을 안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시험을 반드시 해줘야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좀 몇 번 켜보고 기계를 돌려봐.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유형자산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원가로 보고 취득 원가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문가를 불러서 활용해야 되면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같은 것도 원가에 넣어줘야 되고. 자, 근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이 있는데, 시제품 관련 생산 원가, 뭐 몇 개를 시험 삼아 만들어봐, 이런 경우 다 원가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이거로 인해서 짜잘하게 좀 약간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시제품을 몇 개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이거 돈 좀 되는 거라 그냥 버릴 순 없어, 좀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걸 팔았을 때 매각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각 수익은 근데 취득 원가에서 빼지 않고 그냥 단기 손익으로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취득 원가 차감 안 한다. 이게 종조에는 시제품 판매로 인한 매각 수익을 취득 원가에서 빼버렸는데, 시제품 매각이 단기간에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우리 취득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팔려. 그러면은 팔릴 때마다 취득 원가를 다시 막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럼 감가상각도 다 틀어지고 이런저런 뭐 좀 골치 아파지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시제품 관련 매각 수익 같은 경우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비록 좀 이게 시간이 팔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해서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는 게, 이거는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제품 관련 생산 원가라든지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원가, 취득 원가에 넣는 것이 기본이고, 다만 시제품 판매로 인한 매각 수익 같은 거는 이거를 취득 원가에서 빼버리면 취득 원가 계속해서 수정해줘야 되고, 그때마다 감가상각 다 틀어지고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시제품 판매로 인한 매각 수익은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뭐 단기 비용 이제 처리하도록 한 거죠. 그냥 회사의 뭐 선택은 아니다. 취득 원가 그렇게 한번 처음에 고정시키면 이제 흔들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산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거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하죠. 우리가 미래에 뭐 일단 뭐 무슨 큰 뭐 열난로 이런 거를 뭐 설치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구하고 이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고, 또 환경에 좀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용 요약이 다 됐을 때 복구를 해줘야 돼.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미래 시점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100이라는 뭐 100억이 들 것 같다, 이거 복구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현가를 땡겨서 현재 우리가 이걸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그리고 현재 지출하는 그 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500억짜리라고 쳐요. 500억을 지출해서 했는데 10년 뒤에 한 100억 정도 들 것 같아, 이거 복구하는데. 열난로 같은 거. 그러면은 10억, 이 100억을 10년 후에 100억이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왔을 때 이게 예를 들면 뭐 한 40억 정도다, 현재 가치가. 라고 하면 이거를 복구충당 부채, 40억을 복구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산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출이 거의 확실한 그 금액을 추정을 했을 때의 현재 가치니까 자산 취득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원가라고 보는 거죠. 이런 자산 해체하거나 뭐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그래서 100억을 현재 가치로 땡겼더니 40억이 되면 40억만큼을 유형자산 늘려주고, 그리고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고. 자, 우리 근데 원가가 아닌 것에 예로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고, 시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개설하는 게 우리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니냐, 그래서 원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영어로 이걸 보면은 opening a new facility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설하면 우리는 좀 뭔가 좀 거창한 느낌, 필수 불가역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오픈, 개업식 느낌. 그냥 영업 그냥 하면 되지, 뭔 개업식이야. 개업식 하는 거, 새로운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무슨
개업 파티 이런 거는 굳이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거는 원가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시설을 만들었으면은 그냥 영업에 사용하면 되지. 이런 뭐 오픈식 새로운 시설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오픈식 하는 거 이런 거는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유형자산 원가에 안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설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하면은 좀 필수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원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약간 오픈식 개념으로 느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뭔 개업식이야. 필수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가성이 없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이런 것도 뭐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지. 소개하는 거 이런 거는 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고 뭐 광고비에 더 어울리겠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이런 것도 뭐 판관비로 보는 게 타당하겠지. 재고자산 원가가 아니라.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 일반 간접 원가, 그냥 무난한 일반 비용 같은 경우는 자산에 직접 대응이 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 유형자산 원가가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한다. 자,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른 후에는 그래서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아.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이 될 수 있어. 자산이 가동될 수 있는데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아.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접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맥스 캐파로 돌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원가, 뭐 그냥 기회원가 개념인데, 또는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은 안 된대. 이런 경우에도 뭐 기초 관리원가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동이 되면 자산으로서 인식은 끝났다라고 보고 더 이상 이런 관리원가, 그 이후로 발생하는 관리원가라든지 이런 기회원가성이 이런 비용은 자산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동이 되니까 자산으로서 일단 모양이 잘 잡혔어. 그럼 그 이후의 원가는 관리원가, 그냥 기간비용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 2번 보시면 유형자산 관련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 제대로 가동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산이 이제 잘 가동이 되고 여기서 나온 이렇게 산출물을 뽑아내겠죠. 제품 같은 걸 뽑아내. 뿅뿅뿅뿅 뽑아내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 이런 거는 일단 자산이 일단 모양이 다 잡히고 얘는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잘 하고 있잖아. 그 이후에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가동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자산의 직접적인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 기업이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영업 재배치, 영업 재편성 이런 것들도 자산의 직접적인 취득과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 원가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을 예시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우리 유형 자산별 원가 계속해서 봐볼게요. 처음에 토지 보면 토지를 취득할 때 우리 세금이 막 붙죠. 부동산 세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법률 비용 등 이런 취득 부대원가 다 가산한 금액을 원가로 한다. 토지 보유와 관련하는 부담하는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내죠. 그래서 보통 두 번에 나눠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관리원가잖아.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이런 건 그냥 비용으로 떨고 취득하는 것과 직접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매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유세니까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하지만 재산세가 체납된 토지를 구입하면서 체납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했어. 이거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야겠지.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체납세가 체납된 게 있나 보죠. 재산세가 체납됐어. 이런 경우 내가 그래도 이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토지를 취득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런 대납 체납세, 대납 체납 재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취득 부대 원가로 보고 원가에 포함한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토지 건물 일괄 구입을 한 경우 있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밀어버리고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돈을 줬어. 그러면 일괄 구입 대가, 중개수수료 등 예를 들어서 100억 줬고 중개수수료라든지 세금 해가지고 5억이 나왔어. 그럼 105억을 이 자산,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안분을 해.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부대원가, 일괄 구입대가와 공통부대원가 100억과 105억의 합계액을 개별자산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이렇게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공정가치만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 자산 공정가치를 원가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잔액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건물 공정가치 이거는 좀 신뢰성 있게,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일괄해서 취득을 했는데 토지 공정가치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된다. 근데 건물은 잘 모르겠어. 건물은 좀 이거 취득가액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70억, 35억, 70억이 공정가치 맞다라고 보고 나머지 35억, 총 105억 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35억을 그냥 건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더 명확한 게 있으면 둘 중 하나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하나 픽스 시켜놓고 나머지를 다 그냥 배분시켜준다. 자, 근데 이제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는 결과가 없는 거야. 우린 토지 취득을 위해서 발생한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에 일괄 구입 대가 모두 토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건물 취득 대가는 없어. 우린 건물이 필요 없어. 그래서 건물의 취득 원가는 없고 모두 토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근데 이런 경우 건물 철거 비용이 발생하겠죠. 철거 비용이 발생하면 이것도 우리가 토지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토지랑 건물 이렇게 있는데 우린 토지만 필요해. 토지 쓸 건데 근데 건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때려 부숴야겠죠. 근데 이때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건물 철거 비용이 발생하면 이것도 다 토지를 쓰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다라고 보고, 토지 원가 같은 경우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폐자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폐자재 처분 수입 같은 거는 토지 원가에서 빼줄 수 있겠지. 돈이 이거 요만큼은 돈이 굳는 거니까. 그래서 철거 비용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제 토지 원가에 가산해주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폐자재 처분 수입 찔끔찔끔 좀 발생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원가에서 빼낸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이거 뭐야?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에선 우리 앞서 유형자산 취득 시 시제품 관련 판매로 인한 매각 수익 있었죠. 이거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차감하지 않고 그냥 비용 떤다라고 했는데, 반면 여기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건물 폐자재 처분 수입, 이런 것들은 토지 원가에서 빼준다라고 해서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약간 차이점을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시제품 관련 매각 수익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취득원가에서 빼지 않는다.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취득원가가 계속 달라지는 기계장치라든지 뭐 설치장치 같은 거 하면서 시제품 뭐 매각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마다 취득원가를 차감시키면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단기 손익으로 반영시키고, 반면 이제 건물 이걸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결국엔 토지 취득원가니까 이거는 사실 감가상각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 폐자재 처분 수입 같은 거 돈이 발생을 했다면 이런 것들은 토지 취득원가에서 빼내준다. 감가상각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취득 형태별 원가 쪽 계속해서 봐볼게요. 자, 우리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는 물물 교환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기준서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사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없거나 결여된 경우,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업적 실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준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업적 실질이 결여됐을 때 또는 없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준거의 장부금액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사업적 실질이 없으니까 처분 손익 같은 거를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사업적 실질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준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우리 이거 앞서서 봤을 때 유형자산은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을 하며,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즉 우리가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본다는 거죠. 이것과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사업적 실질이 있는 유형자산을 교환할 때 교환으로 내가 받은 게 있고 받은 자산을 인식하고 우리가 준 거를 없애겠죠. 준 자산.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될 텐데 여기가 차변이고 대변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환으로 내가 받은 자산보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즉 내가 제공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국제회계 기준이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장부금액이 예를 들어서 준 거의 장부금액이 100이었어. 근데 공정가치를 보니까 이게 110이었다. 그러면 110만큼을 이 받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은 처분 이익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제공한 자산, 내가 준 자산, 내가 지금 새로 받은 거보다 내가 원래 들고 있었던, 내가 제공한 자산,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 그거의 두 개의 공정가치가 있으면 내가 받은 거보다 내가 준 거,
원래 내가 들고 있었던 거, 이 공정가치를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준자산의 공정가치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준자산의 공정가치를 새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하고. 자, 근데 현금을 주고받은 게 있어. 이런 경우에 준현금, 현금이 여기 오른쪽에 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왼쪽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내가 받은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이 여기 왼쪽에 오니까 받은 자산 취득원가에서 그만큼 빠지겠죠? 그래서 준현금, 지급한 현금은 취득원가에 늘어나고 받은 현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회계처리 분계의 논리를 이해하면 뭐 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준현금은 오른쪽에 오니까 왼쪽에 취득원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받은 게 있으면 현금이 왼쪽에 오니까 이 왼쪽에 자산 취득가액이 그만큼 날아가겠죠. 자, 이런 얘기고. 그런데 제공한 이 두 개 중에 공정가치 중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한 경우에는 이 순위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냥 봤을 때 준거의 공정가치가 110이었어. 근데 110이라는 것보다 100이 우리 취득한 이 자산이 더 명확하면 그럼 명확한 걸로 인식을 해줘야겠죠. 숫자야 굳이 예시를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여기서 현금 수수액이 좀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우리 취득한 자산의 페어밸류로 인식을 하고 자산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금 손익 생긴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처분손익에 반영시킨다. 취득원가를 여기서는 따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금액 자체로 새로운 자산, 우리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인식하고, 현금 수수액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를 건드리지 않고 바로 처분손익에 반영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사업적 실질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자, 근데 사업적 실질이 없어. 이런 거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우리가 100이라는 장부금액이 있었으면 이거 기존 장부금액을 없애고, 그리고 새로 취득한 것도 그냥 이 장부금액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처분손익이 인식이 안 되겠죠. 새로 받게 된 이거의 공정가치가 얼마고, 또 우리가 준 거의 공정가치가 얼마고, 이런 공정가치를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준 거는 취득원가에 더해주고, 그리고 받은 거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준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처분손익은 전혀 인식되지 않는 거죠. 현금 준 게 있으면 10만큼 줬으면 10만큼 먼저 주고, 우리가 5만큼은 받았어. 5만큼 받았으면 요 위에 취득원가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우리 복구원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구원가랑 유형자산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 또는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 가치를 뜻해요. 그래서 복구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 무슨 열난로 이런 거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열난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0억을 주고 막 취득을 했어. 그럼 500억 유형자산 설치 장치 유형자산 500억이 이렇게 인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현금을 줬든 미지급금을 잡히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10년 뒤에 10년 뒤에 이거를 이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열난로 취득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로서 10년 뒤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뒤에 100억인데 지금 현재 가치로 이걸 땡겨보니까 현재 가치로 땡겼어.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 돼. 그러면 이 40억을 여기다 얹어주라는 거예요. 이 유형자산에 얹어주라는 거야. 그리고 복구충당 부채 이런 식으로 40억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취득가액이 늘어나니까 감가상각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복구원가 같은 경우 미래에 이 자산을 우리가 자산 취득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취득함에 있어서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자산을 이제 복구시켜야 할 때 추정되는 비용이 있을 테고, 그 지출의 현재 가치 10년 뒤에 100억인데 지금 현재 가치 해보니까 40억이야. 그러면은 이 40억만큼을 유형자산에 얹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죠. 자산을 취득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청서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자, 그럴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돈 받았으니까 수익 인식하고 자산 인식했으니까 자산 취득했으니까 그냥 현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처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이 돼 있진 않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 또는 수익 관련 보조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또는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이런 1차적인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특정한 자산을 취득해라라고 조건을 걸겠죠. 보조금 받아서 이상한데 회사가 기업이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외에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어디 특정 지출처에 써라. 자산을 꼭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어디 딴 데 써라. 나는 그런 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산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을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가까이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 일단 자산 관련 보조금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한 줄 요약을 먼저 하면 자산 차감 또는 부채, 우리가 돈을 받았잖아, 정부로부터.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어. 그럼 이거를 보조금 해가지고 계정은 정부 보조금을 쓰든 그냥 보조금을 쓰든 이거를 근데 자산 차감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부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익 관련 보조금도 우리가 돈을 받으면 계정은 그냥 보조금으로 쓰되 이거를 비용의 차감으로 보든지 아니면 수익으로 보든지 둘 중 하나 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정 명칭은 그냥 보조금이 되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네 가지 중 하나의 계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을 보면 1번 또는 2번 한 가지 방법을 회사가 선택해서 처리한다. 실제로는 이제 대부분 다 자산 차감으로 처리하죠.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회사들은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산 차감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1번이 그거죠. 정부 보조금을 관련 자산이 장부금에서 차감하는 거야. 이 보조금을 활용해서 현금을 일단 받고 이걸 통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그 관련 유형자산 장부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유형자산을 우리가 100억을 받아서 유형자산 무슨 300억짜리를 취득했어. 그럼 유형자산이 이렇게 300억 잡히고 보조금 해가지고 100억이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차감 처리해서 장부금액이 200억으로 잡히게 되는 이런 거다. 이건 자산이고 이건 자산, 보조금은 자산 차감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보조금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300억을 감가상각했을 때보다 보조금도 같이 떨어져야겠죠. 우리가 그냥 300억짜리 감가상각을 했으면 300억이 점차적으로 떨리는데 감가상각비, 감가 누계 이런 식으로 떨릴 텐데 보조금도 이 반대의 효과가 있으니까 보조금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조금도 떨어지면서 감가상각비를 상기시켜. 자, 이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단기손익에 인식한다. 그래서 비용 차감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처럼 부채 성격의 느낌에 일단 실제로 부채는 아니지만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지금 잡히는 거죠. 보조금은 물론 표시될 때는 자산 차감으로 해서 왼쪽 마이너스 자산의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지만 일단 분계를 할 때는 오른쪽에 부채처럼 잡히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형자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비, 감가누계 이렇게 해가지고 장부금액이 계속 감소하는 것처럼 이 보조금 오른쪽에 잡힌 이 보조금도 왼쪽으로 떨어내면서 상대 계정이 감가비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별표 2번 내용이지.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정부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경우 이 정부 보조금은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단기손익에 반영된다. 즉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샀어. 유형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서 300억짜리 사면서 보조금 100억을 썼어. 이렇게 돼서 자산을 감소시켰죠. 재무상태표상 표시는 보조금 부채가 아닌 자산 차감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건물 300억, 보조금 이렇게 해서 장부금액 200억으로 표시가 되지. 근데 결산할 때는 우리 원래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잖아. 그럼 감가상각비랑 감로가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요 처음에 오른쪽에 잡혔던 보조금 이걸 왼쪽으로 떨어내면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단기손익에 인식이 된다. 보조금이 오른쪽에 잡혔던 게 왼쪽으로 떨리면서 비용 차감, 감가상각비 차감, 감가상각비 감소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별표 1번 이건 뭐야? 자산 장부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는 건 설명드렸죠? 자산 차감하는 방법을 표시한 경우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유형자산 취득금액, 우리 아까 300억 여기 얘기했던 거 있죠? 처음에 여기 300억 취득한 거에서 정부 보조금 그리고 감노액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처음에 지금 취득하자마자는 이렇게 장부금액이 200억이 되지만 결산에 가서는 요거 지금 감가비 감노 이거 했으니까 이 감노만큼도 장부금에서 당연히 차감해줘야겠지. 그래서 장부금액 표시할 때는 취득금액 300억에서 우리 정부 보조금 잔액 남은 거랑 그리고 감노액 잔액 쌓인 거
그만큼 자산에서 차감해서 표시해줘야죠. 자, 이렇게 되고 우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수익 관련 보조금은 비용, 차감 또는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그래서 1번, 2번 한 가지 방법 선택이 되는데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회계 처리는 오른쪽에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돈 받은 게 오른쪽에 인식이 될 건데 이거를 수익으로 볼 거냐. 2번이죠. 당기순이익이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걸 수익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우리 뭐 다양한 비용들이 있을 텐데 특정 비용, 이 보조금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관련된 비용 계정이 있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비용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또는 2번 마이너스 비용으로 볼 거냐 또는 그냥 수익 같은 거로 볼 거냐 라고 해서 요 정도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